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토모스 A2G 유민상 상무입니다. 오늘 또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정책 분야에서 계속 15년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정책을 많이 이제 함께 인사이트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화학공학을 전공해서 전 배터리 설계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전기차가 좀 뜨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석사가 기술 경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입사했더니 정책을 담당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고 내가 사실 공대 나와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그 현대자동차가 신기술을 개발하면 그게 법과 정책이 있어야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만드는 역할을 좀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영국의 이제 남해연구소에서 연구개발 기획조정실에서 있었고요. 제가 담당했던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신기술을 개발했던 걸 먼저 정책과 제도화하는 역할을 10년 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제도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만들었고요. 현대자동차가 필요로 해서 그걸 만들었고 저희 현재 창업자들 저희 회사의 그 창업 멤버들은 80%가 이제 현대자동차 출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제도를 만들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자율주행이 다니도록 했고요. 미국 가서 제가 미국 교통부랑 협의해서 미국에서 면허를 따고 이제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창업 멤버들이 퇴사하고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역할로 다시 한번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 네, 저희 회사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지표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미국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입니다. 2015년부터 발표를 시작해서 현재 10년간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고요. 그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는 PwC 컨설팅에서 공공 분야만 좀 따로 나온 자회사입니다. 네, 여기 작년 12월 13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현재 70%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20%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90%가 미국과 중국이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AI 산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기업 1개, 그다음 저희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저희 회사만 유일하게 좀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AI 산업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심으로 자율차도 치고 나가고 있고 실제 한국이든 유럽이든 그 외의 국가들이 힘겹게 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을 가시면 미국은 정말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안 넘어가는데 네. 이거는 제가 찍은 영상인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웨이모가 뭐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사실 웨이모는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고 저희한테도 뭐 국내 1위 기업인데 왜 웨이모랑 차이가 나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웨이모의 누적 투자 금액은 25조 원입니다. 25조 원을 투자받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820억입니다. 굉장히 이제 힘든 금액으로 추격을 하고 있고 저희가 820억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정부 과제를 245억을 하고 있어서 1000억으로 겨우겨우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어쨌든 웨이모를 필두로 해서 이미 거의 자율주행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작년에 웨이모가 다니는 차가 1065대고요. 크루즈가 1119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 있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정말 자본력 때문만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실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민간 자본력과 신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그들의 신산업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웨이모는 현재까지 17조 원을 투자를 받았고 앞으로 구글이 8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25조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17.8조 원을 투자했는데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현재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17.8조 원을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접을 수 있다. 이건 진짜 미국 아니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역할이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포드랑 폭스바겐이 이제 5조 원을 투자했다 문을 닫은 아르고 AI라는 기업도 있고 어쨌든 막대한 민간력이 미국 산업이 자율주행에서 좀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책적으로도 이거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네거티브 규제죠. 실제 가장 많이 뭐 나오는 방식이긴 한데 미국은 원래도 이제 많은 것들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레벨 3 이상의 자율차 규정은 모두 그 조향 장치 하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카테고라이징을 따라다가 보면 조향 장치 하위 항목에 별표와 그다음에 시행세칙 안에 이제 레벨 3 자율차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은 조향 장치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조향 장치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FSD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FSD 들어와도 FSD가 같은 레벨 2인데 현대자동차보다 잘 되는 이유는 현대자동차는 국내 기준, 우리 기준은 유럽에서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 절차를 다 준수해서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FSD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조향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차로 변경을 할 수 있고 같은 레벨 2지만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 1기 때 2017년이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그 원인 투아웃 제도라고 해서 하나의 규제를 만들려면 두 개의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만들지 말고 가이드라인만 만들어라라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국토교통부 장관 니자 청장을 4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공석으로 두고 대행 체제를 두면서 힘을 빼버렸죠. 그래서 정말 아무런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게 트럼프 1기인데 그게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 와서도 아직까지 자율주행의 강제성 법규는 만들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제정하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 버전 2.0까지는요. 자율주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근데 버전 3.0, 버전 4.0까지 나온 지금은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완전 신산업이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선 이 정도 가이드라인만 된다는 선언적 문구만 들어가 있고요. 어떠한 강제 조항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이런 법규 만족이 만약에 신산업이 만족을 못한다라고 하면 면제 청원을 해서 법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법규 면제 항목이 있는데 다 면제 항목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정해져 놓진 않고 그냥 안 되면 청원을 해서 위원회를 열고 승인을 받으면 연간 일정 대수 5,000대까지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원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는 이제 유로 미국의 이제 배송용 자율차를 만드는 회사죠. 이 유로가 만든 차를 보면은 실제 사람이 타지 않고 화물만 싣기 때문에 그 윈드실드 글라스의 강성 법규가 필요가 없겠죠. 룸미러, 사이드 미러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면제 청원을 해서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뭐 누가 봐도 합리적이죠. 사람이 타지 않는데 사람이 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룸미러, 사이드미러, 윈드실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해줘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면제도 받았고요. 그러한 면제 청원 제도를 하기 위한 걸 작년에 입법 예고,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내 가지고 실제 이런 면제 청원 절차를 더 빠르게 간소화하고 요게 면제 청원이 됐지만 18개월이 걸렸거든요. 승인을 해주는데 이런 시간들을 좀 잘축하고 허용 대수를 5,000대보다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도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자율주행이 좀 일성화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중국에서 그다음에 운전자 그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가 이제 많이 있죠. 유엔 레귤레이션을 따라가기도 하고 자체적인 그 GB 법규, GBT 법규가 있어가지고 실제 이 규제가 많은데 특정 도시 내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 내에서는 신산업,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다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 허용해주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뭐 베이징, 샹하이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우한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우한을 자율차로 이제 도시로 만들겠다라 선언해서 우한에서만 현재 1,000대 이상의 자율차가 다니고 있고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 중국의 그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국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우한이라는 이런 도시들 단위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사실 중국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다 언론 자료를 좀 보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도 모든 데이터를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웨이모가 사고가 났으면 오늘 웨이모의 사고 레포트가 올라와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데이터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 자료를 추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한 같은 도시에서만 현재 도시 단위로 1,000대에서 2,0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고 전체 1만 대 이상이 다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3년까지만 그 미래 모빌리티에 투자한 게 239조 원입니다. 실제 미국이 민간 자본을 때려붓고 있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이런 자본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 자율주행 허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이렇게 도시 단위로 허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 32,000km 정도가 이제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500km 정도밖에 허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증 거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데이터들 차이로 이제 산업 발전이 좀 느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나 이런 특례가 부여가 되는 자율주행 임시운행, 시범운행 허가
시범운행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13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16년 3월에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4년까지 10년 동안 471대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현재 운행은 200대 정도밖에 안 하고 있고요. 471대가 허가를 받은 것 중에 저희가 71대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싱가포르, 일본, UAE도 나가고 있는데 모두가 정책 기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략을 담당해서가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일본은 우리랑 100% 동일하게 UN 규정을 갖고 오는 국가입니다. UN 협정 국가이기 때문에 법규가 동일하고요. 동일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고 UAE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인증장이 있으면 GCC 인증이라는 유럽 자체 UAE 자체적인 인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을 기반으로 이런 국가들을 선정해서 미국과 중국 외의 제3국가들로 현재 저희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요 자율주행 버스 국가 주도 프로젝트의 85%가 버스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생존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매출 발생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웨이모처럼 웨이모의 돈으로 그냥 일본에 나가고 그냥 샌프란시스코에 돌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자체 사업을 수주해서 생존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사업의 85%가 현재 버스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버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이 빠릅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제 좋은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로 정책 연구를 같이 뭐 KDI랑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서울시 새벽 동행 버스입니다. 새벽 3시 반부터 7시까지 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발주됐을 때 누가 이걸 타지라고 했는데 매일 만석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 경비원분들, 환경미화원분들이 이 시간에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존 운수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AI가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용화될 수 있는 시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모델을 이 시간대로 좀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 하동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한 번 가봤는데 이 지역은 버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배차 간격을 실제 핸드폰을 켜고 보면 78분에서 85분 정도 걸려요. 정말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읍내에 나오시지 않고 그래서 읍내 상권이 죽습니다. 정말 인구 소멸 도시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데는 자율주행이 아주 완벽하지 않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와 다르게 이런 지역 벽지 노선들을 중심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구간들이 이런 것들이라서 이 두 가지가 좋은 사회적 지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로밖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유엔에서는 아직도 레벨 4 자율차 기준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에 자율차 법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한국 델리게이션으로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갔었는데 이때 독일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여기서 자율차 타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10명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각국 델리게이션이 다 모여 있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는데 정책을 만들어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레벨 3, 자율차의 시작인 레벨 3를 만드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는데 그 뒤에 5년이 걸려서 아직도 레벨 4를 만들고 있고요. 피지컬 AI의 첫 번째 상용화가 저희는 자율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째 법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입법 논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법규를 만드는 역할이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이 자국 법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독일과 EU, 23년에 일본, 24년에 한국이 법규를 제정을 해서 대중교통과 물류 목적 요구로만 레벨 4 자율차에 허가되는 법규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국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이런 인구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위 연령으로 보면 일본, 독일, 한국 전 세계 유일하게 레벨 4 법규가 있는 이 국가들이 중위 연령이 OECD 중에 가장 높습니다. 실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자율차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전체 65세 이상의 버스 연령이 이제 20%에 육박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최고령 택시 기사는 91세입니다. 91세 한 분, 87세 두 분이 계십니다. 저도 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쪽으로는 실제 자율차가 진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제 뭐 저희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운전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자율차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아직 완벽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 빠르게 대중교통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뭐 깊은 얘기를 들어가면 이제
그 버스랑 택시로 이제 나누고 있죠. 버스 택시 중국과 미국은 버스 택시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나머지 제3국가들은 버스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동일한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제 크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피지컬 AI에 대해서 논의하신다고 해서 잠깐만 가볍게 담아왔습니다. 사실 이 주제로만도 한 3, 40분 얘기해야 되는 주제인데 이제 피지컬 AI, 자율주행을 AI로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방식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이고 구글의 웨이모나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룰을 기반으로 하는 룰 베이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 실제 택시랑 양분이 이미 버스랑 되고 있는 시장은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택시 시장에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있는 방식인데 그래서 과연 E2E가 만능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실제 E2E로는 바로 갈 수는 저희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버전 FSD 12부터 AI 자율주행 AI E2E로 전환을 했습니다. 532만 대를 팔았고요. 시총이 2천조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AI로 전환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GPU H100을 3만 5천 장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전체 GPU가 아직까지 2천 장밖에 안 되고 저희도 13장을 샀는데 10억이었습니다. 이게 막 무작정 늘릴 수는 없거든요. 돈이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엔드투엔드라는 실제 중간에 딥러닝을 계속해서 모듈별로 추가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구글 웨이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야 될 영역이지만 무조건 자본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을 현재 미국과 중국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현재 방식으로도 충분히 상용화되면서 실제 AI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적용을 하는 것들을 저희도 늘려가고 있는데 실제 룰 베이스면은 실제 멈췄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AI를 적용하면서 멈추지 않고 실제 보다 사람 같이 보다 부드럽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딥러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룰 베이스 딥러닝은 또 문제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플릿을 현재에서 또 돌려야겠죠. 저희가 싱가포르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우핸들 국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70일대 겨우 돌리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막 몇 대씩 돌리고 학습을 시킨다?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 또 자본의 영역이라서 실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적으로 이제 룰 베이스로 점진적으로 AI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죠.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33회나 개정이 됐고 싱가폴도 저희가 자율주행 면허를 따려고 했는데 싱가폴도 자율주행 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버스에서 만약에 사람이 정류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덮쳐도 이제 피할 수가 있잖아요. 버스가 덮쳐도. 그러면 1m 앞에 정차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만약 뒤통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버스가 덮치면 사람이 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5m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뒤통수를 보고 있는지 앞통수인지를 다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거든요. 그게 또 안전기준은 아니고 국가별로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엔드투엔드로 전환해서 다시 학습한다? 그러기에는 또 엄청난 자본의 영역과 또 수출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시간이 다 돼서 좀 빠르게 1분 내로 종료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젠가는 갈 영역이긴 한데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이 2천조거든요. 근데 전 세계 대형 제조사가 자동차 제조사가 63개입니다. 뭐 현대, 기아, 도요타 다 포함해서 63개인데 여기 전체가 4천조입니다. 테슬라 하나가 2천조. 모든 기업이 달려들어도 테슬라 정도의 가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는 17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FSD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원래 모빌리티 산업은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거는 과거에도 반복이 됐습니다. 1908년에 포드가 생겼는데 실제 포드가 첫 내연기관을 출시했을 땐 굉장히 비싸다가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13년 뒤에 이제 17년 뒤에 적용을 해서 2025년부터 컨베이어 벨트가 확산이 되면서 제조 원가가 떨어져서 지금 싸졌거든요. 지금 자율차는 6억에서 7억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자율차가 연간 5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량 생산으로 간다면 테슬라가 2008년에 기가팩토리를 설립해서 배터리 원가를 떨어뜨렸듯이 이렇게 상용화 핵심으로 가는 영역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보면은 실제 자동차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빠르지 않습니다. 에어백 처음 나왔을 때 내 코앞에서 왜 화약을 터트리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아서 상용화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98.7%가 선택을 했는데
98.7%가 선택하는 자동 변속기가 처음 나왔을 때 자율로 기어가 바뀌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다가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50년이 걸렸습니다. 원래 자동차에 들어가는 신기술들은 적용되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빼는 자율주행 자동차 결코 빠르게 갈 수 없는 게 정책과 기술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갈 때 한 1%라도 조금 기술에 조금 더 이제 중요를 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모든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차 시대를 대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연간 나올 수 있는 자동차가 50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신규로 등록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연간 50대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과연 몇백만 대씩 계속 찍어내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일반 자동차처럼 모든 제도와 모든 정책, 모든 것들 마무리하고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실제 기술에 1이라도 좀 양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열어주고 이제 실제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낫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